부스와 포스터 발표 97건 등 정말 많은 분들의 참여로 이번 학회가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학회 등록하셨을 때 이제 프로젝트를 나눠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번 학회가 1박 2일로 진행이 되는 만큼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이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자유롭고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저희 한국화생방방어학회 회장님이신 변용관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회장님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학회장 변용관입니다. 바쁘신 일정과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학회를 뵙게 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COVID-19 팬데믹이 발생한 지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세계 누적 확진자 수도 5억 명이 넘었고 6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망자 수 600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1, 2차 세계대전, 한국전, 베트남전의 희생민 미군의 숫자가 40여만 명이고 이 코로나 사망자가 15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줬습니다. 현재 코비드-19 코로나는 연이에 따른 시사의 약화와 신속한 백신 치료제 개발,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라 시사율이 0.1% 이하로 낮아져 많은 국가들이 이 코로나를 독감처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위험이 다시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 정부는 핵미사일 많이 얘기하고 그게 아닙니다. 바로 바이러스, 뉴 이머징 에이전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한반도 지역은 세계에서 활생방 위험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학회는 활생방 전문 집단으로 방금 제가 언급한 이런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춘계 컨퍼런스는 이틀이지만 미래 활생방 위협 및 대응책, 넥스트 팬데믹
대응 전략 등 다양한 주제 발표와 화학, 생물, 테러 등 분과별 토의장을 마련하였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환영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동안 TV에서만 뵀던 분이 저희 학교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 김장성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장군님들 앞에서 제 이름 소개할 때가 제일 민망한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화생방과학회 2022년 춘계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점점 심해지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성 제주에서 이번 컨퍼런스 개최를 위해서 불신강면으로 많은 애를 써주신 우리 전현관 학회장님과 대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학회 임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 및 기술 블록화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미국을 중심으로 선도국 간에만 첨단 기술과 관련 품목을 공유하고 외부에는 이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등 기술 동맹 움직임이 매우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한 첨단 기술들을 갖지 못한 국가는 철저히 이 무리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기존의 경제력과 군사력뿐만 아니라 기술적 우위가 곧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정학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주요국과 경쟁 가능한 전략기술군들을 선별하고 선제적인 집중 육성을 통해서 기술 자립 및 국가 간 협상력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성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공급망과 통상, 국가 안보, 그리고 신산업의 관점에서 국가의 흥망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하면서 10년 이내에 선도국을 능가할 기술주도권 확보가 가능한 기술들을 선별해서 10개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첨단 바이오를 포함한 국대 10대 필수 전략 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해서 보듯이 급격한 도시화나 환경 파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미 백신 접종으로 사라졌던 감염병들이 재등장하고 병원균의 약물 내성의 형성, 그리고 새로운 병원균의 등장, 무역이나 식량 및 생물 자원의 국제거래 증가와 교통의 발달로 인한 자유로운 인구 이동으로 인해서 병화성 미생물의 전파가 매우 용이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21세기에는 감염병에 의한 바이오 안보 위협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병화성 미생물들은 초국경적인 전파성을 갖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방어제 치료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국에 우위를 제공할 것을 우려하여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협력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보건의료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힘으로 첨단 바이오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바이오 안보의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전략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진정한 의미에서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는 기획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이오 분야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국가 전략기술 개발의 거점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바이오의학 원천기술 개발, 그리고 감염병이나 노화 등 국민 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바이오 혁신기술 개발에 그동안 매진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연구원의 우수한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능력들을 국방기술에 접목시키고자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MOU를 시작으로 10년간 꾸준히 연구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성과로 지금까지 2개의 특화연구실을 유치해서 운영해왔습니다. 북한과 대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하학적 여건과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생화학적 및 바이오 테러, 16 감염병의 위험 증가를 감안하면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는 국가적인 속력을 기울여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 정부에서도 과기부나 국방부 등의 특처를 통해서 미래도전 국방기술 개발 등의 분야에서 화생방 강화기술 개발 또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개최되는 한국 화생방 강화 기획 컨퍼런스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되며 다양한 기관에서 나온 우수한 첨단 연구개발 성과들이 잘 공유되어 연구자들 간의 활발한 토론 및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화생방 방어 및 바이오 안보 기술들의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생명연에서도 기관의 역량을 국방기술을 연계 발전시키고자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화생방과학회 컨퍼런스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육군 화생방 학교장님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군 화생방 병과장 오정관 부장입니다.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가 화생방 기업 그리고 대응 방안을 주제하는 한국 화생방 방학회의 총회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이와 같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학회장 변영광 박사님과 화생방 학회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육군의 화생방학과 전과장으로서 저는 평소 화생방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과 발전을 위해 무심양면으로 지원해 오신 많은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는 지금 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WMD가 미래 위협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현 시점에서의 성과가 더불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병원체에 의한 생활의 극심한 변화가 앞으로 닥칠 국가적 위협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게 현실입니다. 이에 더하여 4차 산업혁명의 무인화, 자동화, 초연결,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진 메타버스 공간은 장차 우리의 삶을 압도할 것이라는 변화의 위기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고자 우리 군은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력 자원의 감소와 과학 기술의 도약적인 발전은 이러한 우리 군의 노력에 도전을 암시하고 있어 이에 맞설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면 불확실성은 더욱 과정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여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역량을 결집해온 화생방이라는 단어가 이 모든 위협을 포괄하고 있고 또 북한이라는 존재와 이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현재 미래의 위협의 전부라는 생각에 함몰되어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에 대해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화생방학교에서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그리고 군과 산학연의 역량 결집을 위한 WMD 대응의 비전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우선 미래의 WMD 전장을 예측해보고 우리에게 다가올 위협을 식별해내면서 전반적인 WMD 대응 개념을 구체화할 겁니다. 이에 추가하여 우리를 위협하는 미래의 적의 개념을 전통적 위협에서 비전통적, 초국가적 위협으로 확대하고 전장의 영역을 화생방에서 WMD로 확장함과 동시에 화생방 방어작전 수행 과정을 체계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상하, 좌우를 크게, 넓게, 멀리 보는 안목을 가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WMD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 기술 지원 체계로 이루어지는 지식 기반 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화생방 부대의 구조도 미래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능동적인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화생방 전력 체계의 발전은 군과 산학연을 지속적으로 연결시켜줄 핵심 요소라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도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작성된 WMD 대응의 비전은
화생방 또는 WND 대응에 관계된 모든 분들의 노력을 한 방향으로 집중할 수 있는 구심점이면서 또한 미래의 역량 구축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잡이의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화생방 방어학회의 컨퍼런스는 군과 산학견의 첨단 기술, 지식, 경험을 공유하고 융합할 수 있는 기회장이라고 생각합니다. WND 대응의 비전도 이런 토대 위에서 달성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WND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WND 대응의 동반자로서 화생방 방어학회가 늘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화생방 방어학회 무궁한 발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캠바이어 센터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정말 이 넓은 공간이 꽉 찼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오늘 거의 380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다고 했는데 정말 학회 시작하고 이렇게 많은 분이 참여하셔서 정말 학회 발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제주에서 한국가슴방학회 중계 심포지움을 공동으로 주최하고 축사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심포지움 준비에 고생하신 유능한 학회장님을 비롯한 학회 임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화생방학회 역사를 만들어 오신 전임 학회장님들, 우리 이남태 교수님도 오셨고, 우리 윤병원 교수님도 오셨고, 그래서 참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소유공이신 유동관 학교장님, 그리고 이대희 사연관님, 그리고 생명년 원장이신 김장선 박사님, 그리고 박항우 대표님, 그 외에 많은 학계에 계신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아마 이 이후에 저희 연구소의 인군협력진흥원하고, 그 다음에 첨단기술원에서 인군 과제하고, 그 다음에 미래도전 과제에 대한 아마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위원이 저희가 캠바이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관련된 예산 지원, 과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방학년 분들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이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이런 관련 전문가들이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리도 많이 제한이 되었고,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제 힘든 일이었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군, 산, 하, 연, 이게 관련된 모든 분들이 다 모일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연구원들, 그리고 경험 많으신 우리 연구원님들, 선배님들, 전문가님들 많이 교류하시고, 토의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에 더 관심이 있는데, 이 제주가 맛있는 게 정말 많은 곳이잖아요. 저는 비행기 도착해서 내리자마자 바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 먹고 지금 이쪽으로 오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낙이 굉장히 어떤 큰 그건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제주에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건 제한되지만 오신 김에 이렇게 이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토의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아직 오늘도 40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위험한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좀 제주에다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개운하게 가볍게 돌아갔으면 하는 걸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시고서 이렇게 그런 발표를 하게 된 게 대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세계적으로 생명과학 그 기술 발전과 백그라운드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그 코로나 팬데믹하고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우리가 하나의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새로 닥쳐올 팬데믹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가, 세계적인 기술 발전 현황과 우리나라의 그 기술 진행 상황을 제가 아는 그 범위 내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내일 오전까지 여기 계속 있으니까요. 여기 계시는 동안에 궁금하신 점이나 같이 디스커션하는 부분들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토의를 하고 의견을 나눠가지고 이 제주도에서의 행사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선진국에서 사실 더 많이 지금 디텍션이 되고 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뭐 백신이 보급되고 백신이 보급 안 되는 뿐만 아니라 진단 키트도 제대로 보급이 안 돼가지고 통계적으로 많이 잡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그 통계는 지금 한 600만 명이 사망한 걸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한 3배 정도, 1,800명 정도가 이제 사망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는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 다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보시면은 이제 크게 4개 분야에서 우리가 코로나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공급수요 부분에서 좀 타격을 받았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많은 공장들이 셧다운이 됐고요. 공급망 셧다운 때문에 지금 저희가 뭐 반도체 주문하면은 거의 뭐 한 10개월, 12개월 있다가 납품이 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자동차 이런 최근에 혹시 주문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지금 주문하면 내년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 미중 패권 전쟁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서플라이 체인 리얼리즘가 일어나고 있고 이게 아마 세계 경제에 또 큰 임팩트를 줄 것 같습니다. GDP 감소한 순서를 보면은 유럽, 미국, 일본, 남미, 중국, 아시아 이런 쪽으로 감소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환자 수가 많이 나온 나라도 있지만 서비스업이 이제 중심이고 그런 나라들일수록 더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만나고 이런 것 자체가 이제 그 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당연히 이제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사상 최고의 그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올해 금리를 대폭적으로 이제 올린다고 이미 공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전 세계 이제 개발도상국에 있는 돈들이 빠져나가면서 또 세계 경제의 그 IMF 위기 같은 것들이 새로 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그런 그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일하는 방식도 이제 뭐 줌 미팅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이제 보편화됐고 제조업 쪽에서도 지금 이제 셧다운을 막기 위해 가지고 많은 자동화 그동안에 우리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얘기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큰 문제를 일으켰던 코로나가 사실은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춰가지고 뭐 80% 이상 맞히면 집단 면역이 돼가지고 뭐 코로나 걸린 사람도 없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코로나가 지금 한 3만 베이스 정도의 RNA로 되어 있는 그 바이러스인데, RNA 바이러스를 그 자체 복제할 때 지속적으로 에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변이가 일어나는 것들이 계속 돌연변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백신을 맞히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백신을 빠져나가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초창기에 방어를 잘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뭐 몇십만 명이 때 사망자 나오고 그럴 때 그때 방어를 잘해서 당연히 지금은 사망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이제 오미크론 파란이 떨어진 거는 그동안에 사실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을 갖다가 이제 좀 잘 알아가지고 약을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그리고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좀 프로토콜이 개발이 된 이후에 환자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다행히 이제 우리 사망률 부분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K방역에서 굉장히 자랑하다가 환자 수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세계 최고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이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면서 굉장히 그 환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전에 WHO에서도 RNA 바이러스 특성상 계속적으로 변이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경고를 한 바가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드러나고 있고, 오미크론이 약간 주춤했던 그런 나라에서도 최근에 스텔스 오미크론이 다시 또 감염되면서 계속적으로 환자가 다시 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재미나고 이 오미크론 이후에 이제 환자가 급증을 했는데, 이 오미크론은 기존의 백신의 중화항체 부위에 5개가 이제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면역 백신을 갖다 무력화시키는데, 과연 이 오미크론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1월 달에 캐나다에 있는 그 연구원이 WHO에다가 이제 의견을 냈는데, 그게 이제 세 가지로다가 이상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도대체 돌연변이가 어디서 왔는가 이게 궁금할 때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거를 보면은 우선 그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한 7, 8개월 지나도 항체 방어 시스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바이러스가 없어요. 그런 데서 계속적으로 바이러스가 진폭되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나왔다는 기준이 있고, 두 번째는 이쪽 뉴욕 지하 하수도에 쥐들이 수백만 마리가 군집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걔네들한테서 이렇게 넘어갔다가 다시 해서 옮겨왔다라는 이제 가설을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네덜란드에서 우리 모피를 얻기 위해 가지고 톡테리과 그런 링크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링크를 전체 다 도살을 했죠. 링크가 이제 코로나에 감염이 잘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걱정을 해서 했던 건데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나오는 얘기가 이제 누군가 만들어냈다. 누군가 만들어냈다는 얘기는 왜 나왔나 하면은, 기존에 나온 수백만 개의 돌연변이를 갖다가 스크리닝을 해서 돌연변이가 하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계속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미크론은 갑자기 5개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게 상당히 일어나기 힘든 일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온 거고, 어딘가에서는 이게 인큐베이션이 돼가지고 돌연변이들이 왕창 축적이 돼가지고 넘어왔던가, 아니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환자 수는 빈산의 일각이라고 WHO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계속 세계에서 제일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행히 이제 지금 사망률이 낮아서 그런데, 이 사망률 낮은 바이러스에 이렇게 많이 감염되는 거, 이거는 저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신테릭 바이러스를 가지고서 치료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독성이 약화된 바이러스를 대량으로 감염시켜서 백신을 만드는, 지금 우리가 백신에 여기 오미크론 감염되면 슈퍼 면역을 가진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어떤 백신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오미크론에서 조금 그 폴리머레이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독성, 바이럴 타이터가 굉장히 높아지는 독성 높은 바이러스가 튀어나오게 되면은 사망률이 급증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중국같이 지금 셧다운 정책을 써가지고 오미크론에 대한 항체를 안 갖고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 대규모 사상자가 나올 겁니다. 근데 오미크론에 대한 우리 항체들을 지금 이제 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프로텍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 테크놀로지의 기술적 백그라운드, 히스토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이제 그 카이스트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DNA 합성 케미칼 신서시스 하는 걸로 카이스트의 그 생활을 시작하고 거기에서 졸업하고 바로 생명과학연구원에 가서 그 일을 계속 하다가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했을 때 DNA 합성하고 PCR 기술을 갖고서 92년도에 창업을 했는데요. 지난 그 92년도에 저희가 창업을 했을 때 90년도에 휴먼지런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 휴먼지런 프로젝트가 2003년도에 완성이 됐죠. 그게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휴먼지런 프로젝트는 우리 인간 자체에 대한 모든 유전자뿐만 아니라 그 모든 병원들에 대한 유전자 정보들을 다 파악을 하게 됐고 그런 유전자의 시대를 열게 되는데요. 그거를 드라이브한 두 개의 핵심 기술이 뭐라면 DNA를 읽어내는 기술하고 DNA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read and write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DNA를 읽어내는 기술은 이제 시퀀싱 기술이 78년도에 처음 나오고 저희 회사가 만들어지자마자 시퀀스 키트 만들어서 국내에 처음으로 출시를 했고 저희는 이제 여기까지만 개발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그 휴먼지론 프로젝트에 진행된 게 ABI 3700 그 장비입니다. 이걸 220대를 이용해가지고 크레이그 벤터가 휴먼지론 프로젝트 마무리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거 30억 달러 들어가서 어떡하냐. 우리 개개 이거 다 하려면 좀 더 싸게 하자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계속 또 1년에 한 1,500만 불씩 투자해가지고, 일루미나랑 싱글 몰레큘 시퀀싱 하는 그런 장비하고, 최근에 그걸 노트북 수준에서도 할 수 있는 이제 옥스포드 나노코 시퀀싱 장비들, 이런 것까지 이제 쭉 개발이 되었고요. DNA 합성 쪽에서는 역시 비슷하게 1980년도에 DNA 합성 케미스트리가 발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82년도에 최초의 그 DNA 합성기가 나오고, 제가 86년도에 생명과학연구원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키스트였죠. 최초의 DNA 합성기가 들어와가지고 DNA 합성을 우리나라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처음에 왔던 거는 그 DNA를 한 종류로 합성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그게 10종류 합성할 수 있는 거, 96종 합성할 수 있는 거, 384종의 DNA를 동시에 합성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처음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했을 때 하루에 우리가 한 2만 베이스 정도를 합성할 수 있었어요. 이 바이러스가 지금 이제 코로나 3만 베이스라고 했죠. 댕기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바이러스는 8만 베이스 정도 이하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바이러스는 이미 이제 만들 수 있는 캐파가 다 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10년 동안 개발해온 게 이제 메가베이스 합성기라서 100만 베이스를 한 번에 합성할 수 있는 합성기를 개발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합성 이런 그걸 늘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연구 경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합성하는 리딩하는 그런 기술들은 익스포넨셜로 로그 스케일로다가 이제 계속
증가를 해서 그렇게 빨라왔고요. 이걸 실리콘 반도체 개발량과 비교를 한 건데요. 무엇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다가 DNA 시퀀싱하는 기술들이 발전하고 또 코스트도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도체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IT 혁명과 그리고 이제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탄생을 했는데 지금 이 유전자 리딩 기술로 인해 가지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이제 설계도를 알게 되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면은 우리가 원리를 아니까 엔지니어링을 해서 이제 설계해서 만들게 되죠. 그 만드는 기술이 바로 DNA 합성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DNA 합성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생명체를 설계해서 만드는 걸 합성생물학, 시스테릭 바이올로지라고 얘기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화석 연료를 캐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2050년까지 넷제로를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화석 연료에서 생산되는 케미칼이라든가 에너지 이런 거를 합성 생물학을 이용해서 대체하는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휴먼 지노 프로젝트를 끝냈던 크레이그 벤터가 이후에 휴먼 지노 프로젝트 끝내고 나서 저희가 크레이그 벤터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생명체를 합성해서 설계해서 만들겠다. 그래서 2010년도에 처음으로 약 40만 베이스로 이루어진 마이크로플라즈마를 합성해서 만든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발표한 게 자체 증식이 가능한 생명체들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도체 설계하듯이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생명체들을 이제 설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확실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술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런 기술들 또 이제 무기로 사용을 해가지고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항상 이제 새로운 과학기술이 나오면 생기게 되는데 이거 굉장히 오래된 2002년도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때 이미 백신을 통해 가지고 백시네이션을 통해서 박멸된 걸로 알려진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다시 합성해서 만들어서 쥐에다가 넣었더니 쥐가 죽었어요. 그래서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다시 살아서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2002년도에 이루어졌던 그때 기술이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우리가 스템셀 iPS 역분화 줄기세포를 이용해가지고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 세포의 이제 스페시픽한 바이러스를 설계하고 실험실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을 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 곳에 제가 추측하기에는 많은 곳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생물 무기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체의 우리가 중심 원리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죠. DNA가 RNA를 만들고 RNA가 단백질을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지난 20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이 DNA를 만들고 합성하는 기술도 개발이 됐고 그거를 DNA, RNA를 증폭하는 PCR 기술, RT-PCR 기술도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DNA를 우리가 염기서열을 바꾸는 유전자 가위 기술도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mRNA 백신이라고 해서 mRNA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백신을 만드는 기술. 그리고 병을 일으키는 mRNA 바이러스나 암 유전자 같은 거를 분해시키는 mRNA 분해시키는 그런 기술도 RNAI라고 해가지고 98년도에 개발이 돼서 2006년도에 노래 생각했죠. 여기에서 지금 각 생명체 세포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DNA 하나가 RNA를 보통 한 10개 만들고요. 10개 하나의 RNA가 프로테인을 한 1000개 정도 만듭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된 항체 신약이나 스몰 몰레큘들은 프로테인에 작용하는 것들이 거의 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보다 상위 레벨인 거기에서 이제 컨트롤하고 해서 진단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온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코로나 진단에서 많이 사용됐던 PCR 분자진단 기술은 DNA나 RNA를 증폭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바이러스 한두 개만 있어도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됐고요. RNA의 이제 바이러스의 표면 항원 단백질을 해당하는 mRNA를 넣어줘가지고 우리가 맞은 파이저나 모더나 백신이 전부 이 mRNA 백신이 맞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술적인 발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요. 신종병, 전염병이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건데, 그거에 대한 그 전략은 뭐냐. 결국, 진단, 치료, 예방입니다. 제가 지금 딱 정리가 되고요. 아까 사령관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이 팬데믹, 빌 게이츠가 2015년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잘 했으면 이번에 조금 더 사람들이 들고 있었는데, 일단 진단 쪽에서 보면은 초기에 우리가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많은 나라들이 이제 사망자가 많이 나온 나라가 인도 같은데, 그 다음에 뭐 페루 같은데 이런 데서 엄청나게 초기에 사망자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나라들은 이제 PCR 인프라가 없어가지고 초기 환자들을 잡을 수가 없었고 래피드 키트를 써가지고 가짜 음성 환자들을 양산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제 감염을 시켜가지고 환자가 폭증하면서 병원들이 거의 다 의료시설이 많이 오래가지고 사망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초창기에 환자 발생했을 때 한 명도 빼지 않고 초기 감염자까지 다 잡아낼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과거에 이제 작년 2년 전에 얘기해서 들어보시면은 TV에 나와가지고 감염병 전문가 의사 선생님들이 무증상 감염자는 없다.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그동안에 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호흡기에 이 코로나 감염되는 것들은 전신감염 넘어가기 전에 사실 증상이 미미하거나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호흡기 관련된 질환들이 계속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 계속 바이러스 뿜어내거든요. 코에서 나는 것이 바이러스가 침을 통해가지고 계속 나가기 때문에 마스크가 훨씬 더 이제 강력한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진단에서 제일 문제는 이제 검체 추체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검체 추체하는 분들 보면 좀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 사람들 코 쓰시고 그러면서 막 화나고 신경질 내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이 검사하는데 바이러스가 워낙 감염성이 높다 보니까 음압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래피드 키트 같은 경우에는 진단 방식이 낮죠. 검출이 낮아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해결하는 게 넥스트 팬데믹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우리가 새로운 신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침을 이용한 검사인데요. 바이러스가 저희가 이제 기존에 NEJM, 세계에서 가장 레퍼런스를 많이 하는 NEJM의 퍼블리시된 걸 보면은 침에서 검사하는 게 이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검출률이 높다. 10일 이전까지는. 12일 이전까지 초기 감염하는데 이게 이제 발표가 됐고요. 이걸 보고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침에서 검사하는 키트를 만들어가지고 타이수지 키트하고 이제 PCR 키트를 만들어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파란색 바보가 나와 있는 것들이 CT 값을 표시하는데요. 훨씬 실제로 감도가 높게 나옵니다. 뒤에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제 녹색 파트로 되어 있는 게 CT 값인데요. 다른 수압 샘플, 가래나 도말 샘플이나 객담 샘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바이러스 타이터들이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걸로 나왔고,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옮기는 게 말할 때 나오는 튀어나오는 침이 타액이 이제 다른 사람 코로 들어가가지고 감염을 시키는 거거든요. 당연히 전염성이 높은 거일수록 침에 바이러스가 많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음압시설 이런 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갖추고 있는 데는 뭐 선진국 이외에는 별로 없고요. 또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했던 게 아무 데서나 다 하자, 할 수 있는 걸 만들자. 근데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샘플을 뚫어서 여러 사이에 이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샘플링 해가지고 갖고 오면은 기계 안에서 자동으로 뚜껑을 열어주고 거기에서 RNA 추출하고 리얼타임 PCR까지 전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94개의 샘플을 약 100분 이내에 전부 이제 전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비인데, 이제 올해 이게 대량 생산이 들어가서 각 국가의 지금 CDC에서 오면 제일 먼저 자기네 나라에 대충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전 세계에 깔아가지고 공급을 하게 되면은, 아무 데서나 우리가 공항이라든가 뭐 어디 뭐 군부대라든가 이런 데서 샘플만 추출해서 갖다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바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음압시설이 없이 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이제 신종플루 이후에 한 10년 동안 개발해온 장비인데, 그래서 호흡기 바이러스만 해도 20종이 넘습니다. 감염되는 게. 그리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너무나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도 많이 있고, 생물 무기로다가 사용될 수 있는 것도 지금 북한국 갖고 있는 12종 이외에도 30종 넘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판데믹 준비하는 세피에서 준비하고 있는 바이러스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저희 40종 정도까지를 바로 샘플만 투입하면 RNA 추출, DNA 추출부터 리얼타임 PCR까지 전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전이나 플랫폼을 개발을 했고요. 이것도 올해 이제 양산 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치료제 쪽인데요. 치료제를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별 성공을 못했죠. 그리고 다시 선진국에 있는 글로벌 제약사에 성공을 했는데, 바이러스가 신종 바이러스 나온 걸 이제 분리하고 분양하고 그러는 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굉장히 빠르게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후보물질 만들고 후보물질 선정하고 비임상을 거쳐가지고 임상으로 가야 되는데, 위호 단계에서 실험한 게 BSL-3 시설입니다. 우리나라 이쪽에 지금 관련된 시설이 29개 들어가고요. 특히 민간기관에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실제로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거의 속도를 낼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 임상 부분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은 임상을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임상을 진행을 해서 약허가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임상 3상까지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 인력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새로운 신종 전염병이 나왔을 때 임상을 어떻게 빠르게 할 거냐에 대한 컨텐더시 플랜을 우리가 준비를 해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단위에서 이거를 그런 플랜을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빠르게 치료제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치료제 그 종류로 보면은 이제 승인받고 상상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쭉 리스트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항바이러스제, 바이러스 잡는 이제 항체, 그 다음에 면역 증강제, 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항바이러스제는 이제 지금 어저께인가요? 그 몰루피비르가 그게 이제 먹국계 승인이 됐죠, 국민 승인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일하게 셀트리온에서 항체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이 항체 치료제는 지금 이제 오미크론한테 쓸 수가 없습니다. 중앙항체 전혀 안 들리는 새로운 무탄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항체 치료제 제작 문제점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제 후보물질 세 가지를 장단점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약물 재창출을 해가지고 렘데시비르 최초로 이렇게 받을 수 있었고요. 뭐 MSD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물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물로 쓸 수 있는 항바이러스의 스탁 프로파일을 갖다가 전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준비를 딱 해놨다가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면은 다 합쳐봐야 지금 3,00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 3,000개를 쫙 PK 레벨로다가 우리가 셀컬처에서 때려가지고 가장 바이러스 저해력이 높은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 정도를 우리가 미리 스탁을 해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거의 뭐 한 1, 2주 안에 가장 강력한 물질들을 이제 스크리닝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약물 처리하고 나서 바이러스를 리얼타임 PCR로 정량하면 바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만 잘 갖춰놓으면 일주일 안에 3,000개 홍보 물질 중에 어떤 게 가장 강력한 항바이러스 젠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항체 치료제도 이제 라이브러리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항체 라이브러리 다 갖고 있는데 항원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원 빨리 만드는 기술을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요. 항체 치료제는 사실 코스트도 굉장히 비싸고 또 냉장 유통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뮤테이션이 굉장히 약합니다. 뮤테이션이 우리가 항체 바인딩 사이트 뮤테이션을 하면 바로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RNAi 치료제, 지금 아직까지 RNA 치료제는 전 세계에서 성공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ABD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RNAi 치료제는 저는 이제 저희 회사는 이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미래의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허가받은 인클리시람이라는 고지혈증 치료제 siRNA 약이 처음으로 FDA 승인 받았는데 약효가 6개월 갑니다. 지금 백신 유효기간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줘가지고 약효가 6개월이 간다고 하잖아. 이후에 추가 감염되는 것도 다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개념의 그런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이러스 또 멀티플 타겟팅을 해서 뮤테이션이 한 군데 일어나더라도 다른 사이트에 동시에 공략을 하기 때문에 변종에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강력하게 열종을 섞어가지고 족제비에 투여했을 때 실제 이제 바이러스 투여하고 나서 한 6일차 정도 되면은 2오더, 3오더 정도 이제 바이러스가 감소하는 것들을 동물 시험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장 큰 장점은 이거는 지금 옆에 보시는 이 초음파, 휴대용 초음파 투입기로다가 투입을 하게 되면은 폐로다가 아주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온에서도 안정하기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나 이제 그런 지역에도 콜드체인 나오는 데에도 다 디스트리뷰션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은 이제 mRNA 백신이 최초로 이제 했는데요. 이거 mRNA 백신 개발하는데 굉장히 빨리 했죠. 10개월 만에, 11개월 만에 FDA 허가까지 받았으니까. 근데 이걸 할 수 있었던 거는 모더나가 그동안에 mRNA 치료제들을 개발하면서 생산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설계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인프라를 어디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도 11개월 만에 수준이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개발한 거에서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은 마이너스 70도씩 냉동고 때문에 난리 쳤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냉장고를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고, 또 mRNA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딱 뮤테이션이 이제 또 중앙체 부분에 있는 뮤테이션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백신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약간 이제 백신 엔티젠 항체 스크리닝이라든가 mRNA 백신 설계하는데 필요한 항원들을 어떻게 빨리 만들 건가.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이제 단백질 자동 합성기라는 게 있는데요. DNA 시퀀스를 우리가 합성해서 넣어주면은 6시간 만에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전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무세포 발효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95%의 순도를 가지는 그런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또 잘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빠르게 항체도 스크리닝 할 수 있고 또 mRNA 캔디데이트 항원들에 대한 항원 제너과 이런 것들도 같이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넥스 팬데믹 이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지긋지긋하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이건 팩트입니다. 지금 포유류 쪽에 추정하는 게 170만 개 바이러스가 있고 인간에 감염될 수 있는 게 82만 개의 바이러스 스톡이 이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과학원에서도 계속적으로 박쥐들 잡아서 거기에 바이러스를 새로 하는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이게 기후변화하고
이것 때문에 점점 그 동물들이 숲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자꾸 인간하고 접촉이 되고, 특히 이제 우리가 스와인 플루 같은 경우에는 그 돼지들 밀집 사육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대량 침폭이 돼서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전 세계 여행 많이 물러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많이 당하게 가장 여행을 많이 다니고 활발하게 비즈니스 활동하고 그러는데 감염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스페인 독감부터 시작해가지고 띄엄띄엄 나왔어요. 근데 2003년도에 사스가 터지고 나서 5년 뒤에 바로 신종플루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5년 뒤에 에볼라가 나왔고, 에볼라가 나오고 난 다음 해에 바로 메르스가 나오고, 다음 해에 지카가 터졌고, 그리고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올해 그 2월 18일 날 CNBC에서 미래 안보에서 얘기한 게 코로나19하고 개통이 다른 팬데믹이 곧 발생할 거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맞싸울 수 있는 우리가 기술 투자를 늘려야 된다. 진단, 치료제, 백신 개발에 있어가지고 핵심 인프라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갖춘 나라가 이제 강대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생방 학회에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미사일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이제 강국이 됐는데, 화생방 이런 분야에서도 미사일 분야 이상한 투자를 많이 해서 이런 팬데믹 대비하는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미래 국가 안보의 최우선순위가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섹스 팬데믹을 대비하는 전략에 대해서 우리 박윤영 학광 사장님께서 정말 A2G를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 드려서 듣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 기존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은 이제 생물 방어 특화실 추진 현황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국방과학연구소 김성준 박사님께서 자장을 맡아주실 거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섹션 자랑을 맡은 국가의 혼박센터의 노만 김입니다. 이번 섹션은 특화연구실하고 업체 소개 이렇게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물방어 특화연구실 수주를 추진 현황에 대해 연구 책임자이신 한백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의 생물방어연구센터의 센터장이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4세대 생물방어 특화연구실 실장을 맡고 있는 한백수입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곳에 좋은 날씨에 책꽃을 볼 수 있는 계절에 제주에 오고요. 김영관 회장님과 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께 저희 특화연구실 1단계가 지금 작년에 끝났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내용은 물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저희 생명과학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요. 저희가 이 특화연구실을 하게 된 목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2년, 3년 가까이 진행되어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은 저희 국내 유일한 바이오 관련 출연연구이고요.
저희가 이제 85년도에 그 유전과 센터로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키스트 내 이제 유전과 센터로 설립됐고요. 그 이후에 독립해서 그 전에 자리를 잡았고, 현재는 이제 두 개의 분원을 갖고 있습니다. 노창에 있고 전북 분원, 그리고 정읍에 저희 분원을 또 하나 있습니다. 인력으로 봤을 때 저희 전체 직원이 약 3,3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 1,9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현재 저희가 이 정도 이제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원과 그 분원 두 군데가 있는데요. 대전에 이제 본원, 대전에서는 주로 이제 기초원천기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유인국화, 자유 아젠다, 국가 아젠다 본부 등이 있고요. 그리고 오창에 있는 곳에서는 그 천문물 의학 쪽이나 인프라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서 영장센터, 국가영장센터가 있어서 특히 이번에 코비드 사태에서도 많은 지원과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전북 분원에 그 바이오 소재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장님이 계시지만 저희는 크게 조직별로 보면 2개의 분원과 3개의 연구 부서가 있고요. 사업부 부분과 연구 지원을 해주는 곳이 4개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소속된 곳은 생물방울연구센터입니다. 저희가 이제 2016년에 만들어진 센터인데 국가 아젠다 연구 부분에서 국가의 현안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저희가 연구소가 있고요. 그 외에 저희 생물방울연구센터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화연구실을 저희가 만들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이제 저희 원장님이나 저희 박한호 대표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용제에 대한 그 위험성이 당연히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는 북한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그 생화작용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파악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감염병이 이제 코비드나 에볼라 같은 사례를 통해서 실질적인 위협이 되었고요. 대비를 새로운 그 감염병에 대한 대비를 당연히 지금부터도 해야 되는 것으로 모두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월 22일 날 봤을 때 600만 명이 사망자가 발생했고, 국내 확진자도 1,000만 명이 넘었죠. 그래서 전기적 손실도 작년 기준이긴 한데 큰 것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오창에 영장연구센터와 정읍에 이제 영장연 지원센터가 있는데, 그곳에서 영장연이나 홈스터를 통해서 코로나 코비드나 전염 모델을 했고, 그것을 이제 각 기업의 기관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사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기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바이오가 수행원으로서 현안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주는 많은 노력을 했고요. 이 김영남 완사 사건처럼 테러도 이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신경적인 문제, 생활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화학적 문제를 통해서도 이런 테러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가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자용제나 화학자용제에 의한 공격이 진행이 됐을 때 초기에 수시간 내에 진단 또는 예방을 하지 않으면 환자 발생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막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을 잘 알고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전염병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기술국방 기초 관련 기술의 개발 중에서는 다 인식하고 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조기술로 저희가 이제
대략 한 6가지 정도 해봤는데요. 현재 기술로 봤을 때는 그 화생방 펀치 장비는 미국이나 이제 러시아에서 전차에 탑재한 형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생물학작용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샘플을 채취해서 PCR을 해야 되는, 그래서 야전에서는 대응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고등동물을 기반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무기 대응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는 품질 물질도 보관도 품질 물질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형화 경량화된 웨어러블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한 화학 모니터링 소자나 진단 신속하고 빠르게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또는 치료제 개발까지 진행될 수 있는 또한 요소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다양한 생물무기 바이오마커가 포함돼야 될 것이고요. 미확보된 생물무기를 편지, 유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초경량 웨어러블 통합 모니터링 소자 그리고 영상기를 통해서 이 생물학적인 화학적인제가 가장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인체 대상으로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 인체와 가장 가까운 동물이 영장류를 기반으로 유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특화연구실의 연구 목적은 세 가지로 갖고요. 연구 목표를 같이 5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기 신속 대응을 위한 바이오마커를 발굴을 하고 그리고 유해성 확인을 할 수 있는 IP 2차공사 기술을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농사에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웨어러블 병사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요. 병사가 노출이 됐을 때 본인이 직접 투여하는 것이 아닌 자동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러한 것을 저희가 영장류에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영장류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아까 저희 원장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2012년에 이제 MOU를 국가연구와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기술 교류를 통해서 민간 기술의 국방 기술의 발전에 관해서 많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17년에 이제 소유 제기를 해서 19년 12월에 국가연구실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5개의 과제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생물방어 바이오마커를 개발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마이크로 이체모사, 신소신호 모니터링, 회복 전달 시스템, 그리고 영장류, 모델 이용 유해성 평가 연구 5개의 과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저희 연구원에 있는 다른 나무센터나 방통센터, 바이오 신학기술연구센터, 국가연구센터에서 다 같이 참여를 해서 특화연구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개의 과제 중에 첫 번째 과제는 생물학작용제에 대한 항체 기반으로 함지물질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과제는 인간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작용제나 해독제에 대한 독성 유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이크로 인체모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세 번째 과제가 웨어러블 생체 신호 모니터링,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생체 신호 모니터링을 받아서 문제가 있을 경우 해독제를 투여할 수 있는 인젝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개발된 것을 저희가 갖고 있는 영장류 모델에서 유해성을 평가를 할 것이고요. 그 전에 영장류에서 감행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 전체 구성 목표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본원에 이제 그동안 계속 해왔던 필요에 의해서 항체를 개발하는 것이나 줄기세포 분화세포를 분석하는 것이나 그리고 이제 생체 신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 여러 가지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고, 특히 이제 오창군원에 있는 영장류 관련 시험동물센터에는 동물을 이미징할 수 있는 현미경이든
패시드 그런 장비가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 진행에 도움을 받는 상황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률을 저희가 꾸준히 코비드 이전에도 영장률을 꾸준히 다른 기관에 많이 지원했고요. 특히 이제 저희 전국분원에 있는 그 영장률 지원센터 통해서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요를 전체로 보시면 이렇고요. 말씀드린 내용이고, 과제에 대해서 간략히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제 같은 경우는 북한보이가 13번 생물고기에 대해서 저희가 항체, 고기능성 항체를 개발하고 그걸 이제 보유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 6가지의 그 항체에 대한 그 새로운 항체를 기존 이제 갖고 있는 항체도 있고 항체가 없는 것도 있는데, 기존 개발된 항체보다는 이거 성능이 우수한 항체를 만드는 것이고, 없는 것은 또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 때 지난 12월에 평가를 받았고 1단계 잘 넘어가서 2단계를 이제 4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SEB 포도상균의 그 항체를 저희가 만든 것을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항체와 비교를 해봤을 때도 우수한 성능을 저희께 새로 만든 것이 저희의 대상으로는 좀 우수한 항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생물학 작용제나 화학 작용제가 동물 실험을 물론 가능하지만 향후에 이제 인체에 관련돼서는 실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IPS도 그렇지만 줄기세포를 활용한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제 올가노이드 관련된 기술도 좋은 기술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발표를 했는데, 저희 목표는 이제 이러한 인간 세포를 이용해서 조직 간 연구 시스템을 만들어서 생물학 작용제나 화학 작용제에 대한 독성 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플랫폼. 저희 신경세포와 근육세포, 면역세포 쪽으로 이 세 가지 세포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플로이드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보신 것처럼 신경세포와 근육세포를 연결시키는 챔버 형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근육세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신경세포에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또는 신경세포에 자극을 줬을 때 근육세포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추가적으로 여기 면역세포까지 3종의 세포를 같이 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전장에서 생물학 작용제에 노출이 방사들이 되었을 때 생체 변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통합 모니터링을 이제 어떤 방식의 하나는 체온, 맥박, 그리고 이제 코티졸을 측정할 수 있는 그 센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이제 시제품으로 만들고 있는 건데요. 맥박 센서 만들고 있고, 같은 기판에 이제 온도, 같이 해서 온도 맥박을 통합을 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사람이 이제 신체에 긴장을 많이 하거나 또는 어떤 감염이 있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하나로 이 코티졸이 알려져 있는데, 이 코티졸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센서를 같이 탑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가 어떤 생각작용에 감염이 되면, 물론 이제 개인의 데이터가 물론 존재하겠지만, 만약 소대감이나 중대감위에서 모두 다 촬영하고 있을 때 동시에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작용제의 노출에 따른 증상이다. 그것을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저희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거기에다가 저희 이제 일과제에서 만든 항체를 합치할 수 있는 형식인지를 또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제에서 좋은 항체가 개발이 되면 그 센서에 합체를 해서 어떤 작용제가 지금 퍼져 있다라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정도로 개발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저희 이제 이 병사가 자기가 해독제를 투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해독제를 투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과제에서 만든 센서와 통합을 시켜서 그 센서에서 해독제가 필요하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면 자동으로 인젝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4과제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마지막 5과제에서는 이러한 이제 그 생물학적인지든 아니면 감염병이든 그러한 모델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데 영상들을 통해서 그런 모델을 만들고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 2, 3, 4과제에서 만든 그러한 그 시제품을 영상류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서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류 센터에서는 주로 지금 댕기 바이러스 갖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댕기 바이러스 감염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세포별로 분석을 하고 개체별로 분석을 해서 저희가 향후에 댕기뿐만이 아니라 어떤 생물학 적응제가 들어왔을 때 얘를 이용해서 영상류 모델을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 후속 실험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세부에서 만든 센서를 영상류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떤 생물학 장애가 들어왔을 때 인식물질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독성 해독제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도 필요하고 이거는 이제 전장이 아닌 실험실에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현장에서는 병사들한테 필요한 거는 병사의 그 상태를 체크하고 해독제를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궁극적으로 물론 이제 지금은 기초연구이기 때문에 시제품화시키지는 어렵겠지만 향후에 이 기술이 미래 병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열심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파는 다 아시겠지만 워낙 많은 일을 했고 또 이제 현대 운명에 지대한 변화를 주는 발견을 많이 개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발파를 물론 쫓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이오에서 갖고 있는 저희만의 기술 그리고 저희 그 능력을 이용해서 꾸준한 노력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그 원데이 학습 챌린지나 아바타 올가닉 챌린지 뭐 이런 형식의 발파 챌린지를 작은 꿈으로 받고 큰 꿈으로 받고 그 연구를 더 진행해서 특화연구실이 이제 3년 후면 끝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특화연구실을 이용해서 좀 더 분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로 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발표 내용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은 박수. 네, 다음 순서는 한국화생방학회 회원사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화생방학회에서는 특별 회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신규 17개사가 가입을 특별 회원사로 하였고 등급은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이렇게 등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플래티넘 등급을 가지는 회원사에게는 저희가 소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플래티넘은 5개, 파나티펜스 해서 5개 업체가 있는데 오늘은 우셈하고 명인에이스 두 업체에서 회사 소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셈의 우재민 사무님께서 회사 소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좀
저런 안 나오거든요. 지금 탄소 지지. 네, 저 방금 소개받은 우쌤의 우재민 상무입니다. 제가 대표이사님한테 오늘 화생방 방학회 회사 소개를 하라고 지시를 받고 갑자기 좀 드는 생각이 좀 재미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기존에 하는 방식하고는 바꿔서 다른 방식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화생방 방학회하고 생물안전협회하고 이 생물학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변영광 대장님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우쌤의 대표이사님이 지금 생물안전협회의 수석 부회장님이십니다. 이 생물안전협회는 회장님을 뽑는 게 아니고 수석 부회장님들 중에서 뽑아서 그분이 차기 회장님이 되시는 그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쓴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거 원인 불명의 질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국 화생방 방화학회하고 생물안전협회하고 협업을 해서 군이 투입이 되고 이거를 해결한다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우리 재난 영화 있었습니다. 해운대, 옥성 이런 거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 해서 구글에 지도를 막 쳐보는데 요게 딱 뜨더라고요. 군산이라고, 근데 이게 군산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고,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도에. 근데 이제, 군산이라고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이게 이제 어차피 픽션이니까,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이 들어가니까, 제가 그냥 군산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군산입니다. 감독은 저고, 이 투자자라는 게 저희 대표님하고 플러스 알파인데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됩니다. 3년 전 두 분이 이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시면서 저희 대표님이 형님 앞으로 이거 이제 이 전염병의 어떤 발생 주기도 짧아지고 아주 강력하게 온다는데 이거 민간으로만 대처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고 군이 나서야 합니다. 이제 변 회장님이 알았어. 내가 좀 해볼게. 이렇게 딱 하시고 내부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군이 이거 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보통 이렇게 시작되죠.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이제 터지는 거죠.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는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에서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다지만 이 정도 사건이 터지면은 이게 군이 개입이 안 되고 통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위험하니까 시나리오니까. 그래서 이제 대책을 이제 어떤 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물음표를 쳐놓은 거는 제가 이런 학회나 이런 데 이렇게 가면은 얼굴은 압니다. 인사는 여러 번 했는데 명함을 안 주시는 분 있죠. 그분입니다. 이제 질병관리청하고 대책본부가 되는데 이 이제 전문가 집단하고 이런 기관들 쪽에서 이렇게 선임이 되는데 거기 우쌤이 들어가죠. 이게 이제 아까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으면서 미리 이제 씨 뿌려놓은 결과입니다. 보통은 이게 이제
우리 국가에서 이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 이 업체가 이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 그런데 여기 스페셜하게 이렇게 이제 업체가 들어갑니다. 웃센 송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현장에 이런 아까 그런 사고 현장에 군산에 이런 시설들이 임시시설들이 막 생겨나죠. 그 임시시설들이 생겨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동형 음악기입니다. 요 텐트를 임시 음악시설로 만드는 장비죠. 그리고 이제 요게 맨 우측에 있는 게 음악 캐리어입니다. 요게 저희 코로나19의 혁신 제품이고 1호 혁신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저희 우쌤이 뭐 대통령상 3번까지 받고 이렇게 좀 히트를 쳤죠. 그 제품이고 이 와중에도 이게 이제 감염병 환자를 이송하는 장치인데 이 내부에서 뭐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나 뭐 죽을 병도 아닌데 이거 내가 꼭 누워서 이동해야 되냐 하고 좀 까다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피처까지 저희들이 개발을 해놓은 겁니다. 좀 더 이제 제품 소개를 좀 드리면 음악 캐리어는 환자를 이송하는데 내부가 이제 음압이 걸리고 이 내부에서 나온 공기는 헤파 필터를 통해서만 나가기 때문에 2차 감염을 안 시키는 장비입니다. 음악 격리 피처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대신에 이건 좀 앉아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동의 음악기도 내부 공기가 외부로 나갈 때는 헤파 필터를 거쳐서 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는 장비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저희들 이제 전시회 같은 데 나가면은 그런데 아까 이제 대책위원회 이렇게 뭐 그 대책 그 본부가 이렇게 꾸려주면 보통 이렇게 좀 외국에서 공부하시다 오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야, 나 이거 외국에서 보니까 뭐 이 양악 그런 것도 봤다. 근데 요새 국산도 옛날처럼 뭐 형님 국산이니까 좀 써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 잘 안 돼요.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따라가줘야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거죠. 음악 양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군산에 이제 투입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장비들이, 저희들이 이제 하는 장비들이.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여기 군산에서 여기 지금 해서 국방과학연구소, 국군대전병원, 국군의학연구소, 그 다음에 국제 질병관리청도 있죠. 여기 위치가 있습니다. 왜 이걸 하냐면, BCU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BCU가 여기 보면은 바이오 컨테인먼트 유니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014년 에볼라 이후에 미국에 10개의 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설을 잠깐 내용을 보시면 병실이 있고 실험실이 있어요.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시설들은 병실만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실험실은 별도로 있고 아까 말씀하신 BA3 시설 같은 거. 근데 이제 지난번 저희 생물안전협회 생물안전 평가과 이 허가기관에서 와서 지금 BA3 시설이 마지막 허가를 내준 게 국립중앙의료원까지 해서 79개로 그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한 100개 정도로 늘리려고 예산도 이미 지원을 해준 상태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 병실이 기존의 격리 병상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이 완전 독립적으로 돼 있어요. 여기 환자를 케어하기 위한 여기 탈의실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완전 독립체입니다. 그리고 요 독립체에서 검체가 채취되면 여기서 바로 테스트를 기본적인 간단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BCU라는. 그래서 이런 시설까지도 뭐 국군 대전병원이 됐든 뭐 이렇게 해서 국군의학연구소도 지금 BA3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이미 예산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있고, 예. 그래서 저희 우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생방 방학회도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가지고 아까와 같은 그런 군산이라는 지역에 일어난 스트라이크를
잘 해결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 질병관리청에 긴급상황센터가 있죠. 그것처럼 이런 상황센터가 필요한데 이 장비들이 이 개발되는 장비들이 다 유선이든 무선이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황실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약을 해서 아까와 같은 그런 스트라이크를 잘 해결을 한다는 내용인데 지금 코로나19하고는 좀 양상이 다르죠. 한 어떤 도시가 전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민간 쪽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제가 이슈를 제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이쪽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또 코로나19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국가에서 지금 뭐 백신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제가 일선에서 이제 겪었을 때는 방역을 먼저 하고 최대한 억제를 시켜서 시간을 벌고 피해를 최소화시킨 다음에 백신으로 끝을 내는 게 최상의 전략이 아닌가. 제 현장에서 짧은 소견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픽션을 하나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아까 플러스 알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 회사는 이런 쪽으로 관심이 제일 많고 항상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같이 동참이 되실 분이 있으면 저희들 이동형 BSD도 생물안전 평가과하고 해서 R&D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담을 주십시오. 예. 그러면은 같이 어떤 방역 쪽에 저희들이 관심 있는 건 뭐 할 수 있는 기술은 방역 쪽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해서 아까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만약에 발생이 안 되겠지만 발생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이 없으시면 네. 이번에 저희 플래티넘 회원이신 영인에이스 이진근 대표님께서 회사 소개를 해주시도록 안녕하십니까. 영일에이스 대표이사 이진근입니다. 먼저 이런 좋은 곳에서 좋은 시간을 만들어주신 변호관 교수님 보이는 것을 저는 방어하게 동의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회사 소개를 말씀드리고 어떻게 제가 관련 문제를 사실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좀 가볍게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목을 저희는 영일에이스는 질량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질량 분석 기술과 영일에이스는 먼저 질량 분석법에 대해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설명을 드리고 저희 회사 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량 분석법이라는 것은 실험을 기체 상태를 이용화시킨 질량 분석기를 통과시켜서 물성을 분석하는 것인데, 그럼 질량 분석기는 뭐냐면 기체 상태 이온을 측정하고 점양하는 장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질량 분석기가 있고 거기에 이제 시도를 전처리하고 분석 조건을 설정하고 데이터를 해석하는 다양한 분석 테크닉들이 들어가서 커스텀 유저들이 원하는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레시스 같은 질량 분석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질량 분석기가 사실 굉장히 오래됐는데 1993년에 저희 모두 잘 화학팀에서 많이 배운 제지 탐슨이 최초로 질량 분석기를 만든 걸로 되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930년대, 40년대 이제 정유 석유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정유회사에서 지상부석기를 처음 사용합니다. 그래서 상용 지상부석기는 1943년에 이제 처음 만들어졌고, 일본은 전자혁명 업체인 제올이 1948년에 설립이 되는데, 일본에서 최초로 사용 지상부석기는 1960년에 미켄의 제올에서 만들어가지고 판매하기 최초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상부석기는 개발과 보급이 굉장히 이제 더디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좀 올드로패시한 내용들이 이제 쿼드루플 아이언철 매스펙트로메트리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쿼드루플 아이언철 매스펙트로메트리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하고자 하는 지상부석기이고, 그 다음에 이게 1953년에 이제 개발이 됐고, 1988년에 마이크토프가 일본의 시마츠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2002년에 이제 중국의 오양 그룹이 이제 미니아이언 트럭이라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획기적인 질량 분석 솔루션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질량 분석기 이쪽 분야의 특징이 뭐냐면, 질량 분석기는 굉장히 필드가 좁은데도 이 질량 분석기만 가지고도 노벨상 수상자가 5명이 많이 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2명이 피지시스트고 3명이 케미스트리 같은데요. 제가 좀 인상이 남았던 거는 이제 다나카 고이치, 아까 말티 입법을 개발해서 노벨상을 시마츠의 일본인데, 2002년이면 저도 한참 이제 박사학위 이제 받고 이제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이후에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질량분석기를 전략 산업으로 이제 육성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기술을 차단하고 중국 내에 이제 질량분석기 개발 인력들과 그룹을 회사를 양성하는 프로젝트 시작했고, 아까 말씀드린 오양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퍼듀 대학으로 파견을 가서 퍼듀 연구원으로 같이 퍼듀 그룹하고 일을 하면서 질량분석 개발 시작했고요. 2010년대에 이제 중국의 칭화대학교에 연구원만 한 30년, 40년 되는 질량분석 연구 센터를 설립해서 본격적으로 질량분석 기기와 장비에 대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국 내에도 이제 10곳이 넘는 질량분석기 제작 업체들이 있고,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펜실이나 스카이에서 하는 펄스백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질량분석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료를 이온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료를 도입하는 장치에다가 이제 이온 소스하고 이제 이온화된 시료를 이제 매스펙터로 가이딩, 효율적 가이딩 할 때 이온 가이드 매스펙터, 디텍터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온 소스는 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온 소스들이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 사실 질량분석기의 가장 핵심 부분은 이제 매스펙터라고 했습니다. 매스펙터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쿼드루플 아이언 트랩하고 이제 터프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일단 터프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이온을 가속시켜가지고 이제 일정 거리를 통과하는 비행을 시키면 무게에 따라서 세퍼레이션이 일어나니까 그 시간차를 측정해서 이제 무게가 질량을 분류하는 방식인데, 일반적으로 터프가 이제 마스 레졸루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10의 4승, 5승, 10 마이너스 4승, 마이너스 5승 같은 보내는 걸 얻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이게 원리가 간단할수록 사실 이제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터프 장비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하이엔드 클래스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보통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쿼드루플, 아니면 트랙 쿼드루플은 그림에 보시듯이 이제 4개의 서로 맞은 폴에, 평행한 폴에다가 대각선으로 이제 BC와 Y존하고 교수만해서 끌어주는 이거는 거기에 이온을 통과시키면 특정 조건이 많은 이온을 통과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데 조건이 맞는 놈은 안 맞는 놈은 아주 풀과 별을 붙이는 과정을 맞는 놈은 그런 장치가 되었습니다. 질량분석기 이제 산업과 관련해서 질량분석기는 전 세계적으로 시장 규모가
세부도 굉장히 큽니다. 전 세계시장 규모가 한 5억에서 한 8억 정도, 한 5조